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함께 여행을 가봐야 진짜를 알 수 있다. 평소엔 참 괜찮아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여행 한 번 다녀오고 나니까 다시는 같이 안 가야겠다 싶었던 적 없으셨나요? 갈 땐 웃으면서 출발했는데, 돌아올 땐 마음이 더 멀어진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여행은 그 사람의 가면을 벗겨내기 때문입니다. 평소엔 조심하던 말투, 감추던 성격, 참아오던 불만과 이기심이 낯선 환경, 피곤함, 그리고 예기치 못한 변수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함께 해보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굳이 오래 안 봐도 단번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행을 가면 반드시 드러나는 나쁜 본성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10가지만 알고 있어도 그 사람이 함께 늙어가도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멀리해야 할 사람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 있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투정 많은 사람. 가장 피곤하고 가장 피해야 할 유형. 여행에서 제일 먼저 틀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입맛입니다. 처음엔 나는 입이 좀 예민해서 그래요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 그래 하고 이해해주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밥이 조금 짜면 도대체 뭘 넣은 거야? 생선이 나오면 이 비린 건 누가 먹냐? 고깃집에 가면 고기도 퍽퍽하고 밥도 질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평가, 불평, 불만.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앞에서 조용히 잘 먹고 있는 내가 괜히 이상한 사람이 돼요. 맛있게 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어우, 난 잘 먹는데 하는 말도 괜히 말실수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투정이 내 입맛까지 앗아가고 분위기 전체를 불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입맛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감각적 완벽주의자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린다 사파딘 박사에 따르면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불안을 느낄 때 그 불안감을 비난과 평가로 풀어낸다고 합니다. 여행이라는 환경은 변수가 많습니다. 원하는 식당이 닫았을 수도 있고, 현지 음식은 낯설고, 기온이나 피로도까지 평소와 다르죠. 이때 통제력을 잃은 사람은 불안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건 왜 이래? 진짜 별로다, 못 먹겠어. 이런 식으로 자신이 겪는 불편함을 입 밖으로 내뱉으며 다른 사람도 똑같이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전이 또는 감정 착취라고 부릅니다. 자기 기분이 나쁘니까 너도 편하면 안 돼. 이게 그 사람의 숨겨진 본성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람의 무서운 점은 맞추기 어려운 입맛이 아니라 상대도 나처럼 불편해야 한다는 태도에 있습니다. 음식은 매번 바뀝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매번 문제를 찾습니다. 그래서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여행 중 밥 먹는 시간이 왜 이토록 눈치 보이는 시간이 돼야 할까요? 입에 안 맞으면 조용히 물 한 잔 마시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굳이 꼭 끝까지 말로 표현해서 분위기를 찌푸립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 견딜 사람은 자신의 기분을 타인의 감정 위에 올려놓는 사람이다. 딱 이 사람입니다. 자신의 불만족을 기준 삼아 다른 사람의 편안함까지 방해하는 사람. 그 앞에서 같이 밥 먹는 나는 입맛을 잃고 마음도 잃습니다. 여행을 망치는 건 폭풍우도 아니고 교통체증도 아닙니다. 바로 이런 사람,
입맛 하나로 감정까지 조절하려 드는 사람입니다. 다음 여행부터는 꼭 기억하세요. 입맛은 다를 수 있어도 사람의 맛은 함께 있을 때 드러납니다. 함께 돌을 씹어 먹어도 마음이 편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당신 옆에 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약자에게 무례한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말도 잘하고 유쾌했고 분위기도 맞췄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이 바뀝니다. 여기 물 좀 줘. 이걸 음식이라고 준 거야? 아, 진짜 서비스 왜 이래? 식당 직원에게 반말. 호텔 프런트에선 짜증 섞인 말투. 관광지 가이드에게는 명령조. 같이 있을 땐 멀쩡하던 사람이 쏘아붙이고 반말하고 짜증 섞인 말투로 사람을 누릅니다. 그 순간 직감이 딱 오죠. 아, 이 사람은 약자 앞에서 달라지는구나. 이건요, 단순히 말투 나쁜 게 아닙니다. 본성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수직적 인간관계 지향성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위냐, 아래냐를 먼저 따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데버러 그루언펠드 교수는 한 가지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당신은 팀장입니다. 다른 그룹에는 당신은 팀원입니다. 라고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 전혀 관계없는 글쓰기 과제를 시켰어요.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팀장 역할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글쓰기에서 문장 수는 줄고 명령조 표현은 늘었고 반말이나 지시어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내가 우위에 있다는 인식만으로 사람의 말투와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이게 뭘 뜻하냐고요? 평소 착한 사람도 자기보다 아래라고 느끼는 사람이 나타나면 무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은 이런 관계의 위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환경입니다. 식당, 호텔, 택시, 가이드. 이런 순간에 그 사람의 위아래 따지는 본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얕잡아 보는 자는 이미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려야만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려는 사람. 그게 진짜 작은 사람입니다. 혹시 여행 중 이런 사람과 함께한 적 있으신가요? 다정하게 웃던 사람이 직원에게 말할 때는 차갑고 거칩니다. 왜 나한텐 안 그러더니 저 사람 앞에선 저래? 이런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 사람은 약한 존재를 무시하는 본능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결국 자기보다 만만한 사람한테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만만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까이 있는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요, 자기보다 작아 보이는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보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길을 걷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이 누구를 우습게 보는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걸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세 번째, 뭐만 생기면 남 탓부터 하는 사람. 여행 중에 이 사람이 있으면 피로가 2배입니다. 비행기 연착되면 여행사 탓, 숙소가 별로면 예약한 사람 탓, 밥이 입에 안 맞으면 같이 간 사람 탓, 길이 막히면 기사님한테 화내고 관광지 입장 못하면 왜 거기로 오자고 했냐며 말끝마다 탓. 처음엔 그냥 짜증 부리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아, 이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남부터 탓하는 사람 이구나 싶어집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모든 상황이 내 탓 같고 내가 눈치 봐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본성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외적 통제 위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미국 심리학자 줄리안 로터가 만든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 내 인생의 결과는 다 남 탓, 운 탓, 환경 탓이라고 믿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돌아볼 용기와 성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장 쉬운 방식. 넌 왜 그랬어? 그래서 내가 하지 말랬잖아. 당신이 알아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이건 여행 중에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일상이든 관계든 위기든 항상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씌워야 자기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결국 무슨 상황이든 나만 괜히 위축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항상 피해자고 당신은 늘 뭔가 부족한 사람이 돼갑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 맞습니다. 남 탓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의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행 중 무슨 일만 생기면 그걸 왜 거기다 놨냐? 이 길 말고 다른 데로 갔어야지. 내가 그래서 말렸잖아. 이런 말 들으며 기분 상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태도가 당신에게 날아든 순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빠지고 당신만 곤란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요. 여행의 분위기를 바꾸고 관계의 결을 바꿉니다. 책임을 함께 지는 사람, 문제 앞에서 우리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반대는요. 여행 한 번이면 절대 다시는 안 가고 싶은 사람 1순위입니다. 네 번째, 말없이 사라지는 사람. 혼자만 자유롭고 나머지는 모두 불안해진다. 다 같이 여행을 왔습니다. 휴게소에 잠깐 정차했는데 어라? 누가 안 보입니다. 시간은 지났고 출발 시간은 다가오는데 전화도 안 받고 말도 없이 사라진 사람 하나. 어디 갔는지 뭘 하는지 다들 그 사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나타난 그 사람 한마디 합니다. 아, 나는 그냥 이것저것 둘러보고 싶어서요. 그 순간 느껴지는 감정, 뭔지 아십니까? 허탈감, 짜증, 피곤함, 그리고 묘한 배신감. 이건요, 단순히 자유로운 성향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 너희는 날 맞춰라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주의 이탈형, 자기중심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단 내에서 본인이 잠깐 빠져나가도 그로 인해 생기는 타인의 감정이나 불편함엔 무감각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좋으면 그만, 설마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이 마인드입니다. 이런 사람과 여행을 하면 같이 다닌다는 말의 의미가 바뀝니다. 실제로는 내가 계속 그 사람을 챙겨야 하고 신경 써야 하고 일정을 그 사람에게 맞춰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피곤한 건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굴 불편하게 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지옥은 타인이 아니라 그 타인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나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라고 착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왜 혼자서 사라져? 어디 간 거야? 왜 말도 없이 움직여?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당신은 여행을 즐기는 동반자에서
그 사람의 보호자 역할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여행은 함께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내가 자유롭고 싶다면 그 자유에 따른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합니다. 미리 말해주는 것, 시간을 지키는 것, 다른 사람의 발걸음을 고려하는 것.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가세요. 같이 왔으면 같이 있는 시간을 지켜야죠. 혼자 사라지는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도 조용히 사라질 사람입니다. 5번째, 사진을 강요하는 사람. 당신은 추억을 남기고 싶지만 그 사람은 인증을 남기고 싶다. 잠깐만요. 여기서 한 장만 더. 그거 아니죠. 그렇게 찍으면 못 써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못 찍어요? 다시 해요. 분명 여행을 왔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카메라맨이 되고 피사체가 되고 연출자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유형의 사람은 처음엔 기념으로 한 장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한 장은 1시간짜리 연출이 되고 한 장소는 15가지 포즈로 바뀌고 당신은 어느새 배경에 불과한 존재가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진은 곧바로 SNS로 직행합니다. 해시태그 힐링타임, 해시태그 인생샷, 해시태그 함께여서 더 좋아. 그런 해시태그가 달리지만 정작 그 순간 당신은 카메라 앞에서 지쳐 있었습니다. 자기 연출 욕구가 높은 유형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SNS가 일상이 된 시대에는 자신의 삶을 무대화하는 습관이 강한 사람일수록 현실보다 화면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SNS 활동이 많은 사람일수록 현재의 경험보다 타인의 반응을 중심으로 행동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걸 누가 좋아요 눌러줄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같이 있는 사람의 기분이나 컨디션보다 어떻게 나왔는지, 사진이 예쁘게 찍혔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 당신은 이 사람의 SNS 콘텐츠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기억이 아닌 기록, 감정이 아닌 연출. 진짜 여행은 사라지고 보여주기 위한 하루만 남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한 자는 누구와도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순간을 즐기기보다 순간을 포장하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도 소품처럼 대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진 좀 찍자는 말에 억지로 미소 짓고 원하지 않는 포즈를 취하고 몇 번씩 다시 찍으며 속으로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추억이 아닌 피로로 쌓이는 순간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의 감정보다 화면 속 결과물만 신경 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연출용 도구일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진은요, 억지로 찍은 한 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그 순간에서 나옵니다. 여행에서까지 연출에 시달려야 한다면 그건 추억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6번째, 작은 돈에도 집착하는 사람. 돈이 아니라 마음을 깎아내린다. 여행에서 제일 애매하고 피곤한 순간 중 하나가 계산할 때입니다. 밥값, 간식값, 커피값, 기념품 배송비, 공동교통비. 이렇게 저렇게 나누다 보면 대충 맞춰도 되는 금액이 생깁니다. 그런데 꼭 한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물 안 마셨어요. 이건 내가 안 먹었는데 왜 내 몫에 들어가요? 팁은 왜 또 내야 해요? 아까 냈잖아요. 심지어 500원, 1000원 단위까지 계산기 두드리며 따지는 사람. 처음엔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슬슬 마음속 계산도 시작됩니다. 야, 내가 지난번에 커피 샀잖아. 아까 택시 내가 냈는데 그것도 안 셈쳤지? 결국 금액보다 더 큰 것이 깨집니다.
바로 사람 사이의 신뢰입니다. 이건 단순히 절약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결핍 경험이 만든 과도한 비용 통제. 어려운 시기를 오래 겪었거나 돈 문제로 불편한 경험이 많았던 사람은 소액 지출에도 예민해집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희소성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뇌가 언제 또 부족해질지 모른다는 경계 상태에 머물러 있어 작은 지출도 손실처럼 크게 느껴집니다. 둘째, 관계보다 계산을 앞세우는 교환적 사고방식.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교환관계의 지향형인 사람은 함께함보다는 내가 낸 만큼만, 받은 만큼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여행이 늘 정확히 나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 대신 계산하고, 누군가는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누군가는 운전하고, 누군가는 예약을 맡습니다. 금액만 따지면 이런 보이지 않는 기여가 전부 사라집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기운이 빠지는 겁니다. 행동경제학에서도 비슷한 설명이 있습니다. 리처드 세일러의 멘털 어카운팅 개념처럼 사람들은 돈을 항목별로 다르게 느끼는데요. 작은 현금은 더 집착하면서 정작 큰 비용, 예를 들면 항공권, 숙박비에는 둔감해지는 모순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500원은 그렇게 따지면서 전날 프리미엄 객실 업그레이드는 아무렇지 않게 동의하는 웃픈 장면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나쁜 본성으로까지 이어질까요? 작은 돈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손해보면 안 돼. 이 사고가 깊어지면 곧 내가 조금 더 냈다는 피해의식이 쌓이고 나중엔 사람 자체를 손익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거래처럼 식어갑니다. 여행 중 이런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그냥 다 내버리고 말죠. 대신 마음의 선을 긋습니다. 둘째, 똑같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행은 순식간에 회계감사 여행으로 바뀝니다. 공자의 말이 있습니다.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리. 군자는 의를 헤아리고 소인은 이익을 헤아린다. 함께한 시간을 의로 기억하느냐, 500원 차이로 기억하느냐, 그 차이가 사람의 품격을 가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속 계산 빠지던 그 사람. 결국 다음 여행 명단에서 조용히 빠졌던 기억.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마음이 새는 게 더 아깝다는 걸요. 여행은 더치페이 계산서로 남는 게 아니라 같이 웃은 순간으로 남아야 합니다. 정 안 맞으면 미리 정산하고 이후엔 편하게 섞어 쓰는 방법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의 정확성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입니다. 다음 여행에서 꼭 기억하세요. 돈을 나눌 줄 아는 사람보다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여기까지 함께 살펴본 여행에서 드러나는 6가지 나쁜 본성.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이 사람은 진짜 피해야겠다 싶은 얼굴 하나쯤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행 중에 발견되는 좋은 본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는 여행에서 꼭 붙잡아야 할 좋은 사람의 신호들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풀립니다. 여행에서 흔히 생기는 일이죠. 10분만요. 하고 나갔는데 20분이 넘도록 안 와요. 휴게소에서 누가 늦고 기념품 가게에서 혼자 한참 있다가 나오고 사진 찍느라 시간 감각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시계를 보며 왜 이렇게 늦어요? 이제 좀 가자고요. 하며 짜증 섞인 말부터 꺼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여행은 여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 한마디에
뻣뻣해졌던 분위기가 스르르 풀립니다. 이건요, 단순히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사회적 관용이라 부릅니다. 이는 단지 느긋함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불편보다 함께 있는 사람의 사정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다림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상대가 늦은 이유보다 그 사람이 느꼈을 마음을 먼저 봅니다. 왜 늦었냐보다 혹시 급했나, 불편했나,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행의 목적이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깐 늦는 게, 한 장소에 오래 머무는 게 여행의 맥을 끊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여행은 도착이 아니라 함께 걷는 방식에서 완성된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요, 여행의 목적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누구와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기다릴 때 속으론 짜증났지만 그 사람이 숨차게 달려오며 죄송해요 했을 때 그 미안한 눈빛에 마음이 누그러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때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 이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여행을 사람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시간보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여행의 흐름보다 함께 있는 마음의 흐름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기다려준다는 건 그 사람의 늦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과 감정을 함께 끌어안는 일입니다. 다음 여행에서 누군가 조용히 기다려주는 그 순간, 그 사람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도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일 겁니다. 두 번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챙기는 사람. 그 사람은 조용히 사람을 살핍니다. 다 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소리 크고 활발한 사람들은 앞장서고 사진도 찍고 웃음소리도 넘쳐나죠. 그런데 뒤쪽에서 말없이 걷는 사람, 숙소에선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 체력이 떨어져 걷는 속도가 느린 사람, 이런 사람은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봅니다. 조용히 옆에서 걷고 먼저 말을 걸고 괜찮으세요? 물 좀 드실래요? 하는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 사람은 누구도 여행에서 혼자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이건요, 성격이 착한 게 아니라 관계의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관계적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한 배려심을 넘어서 지금 이 모임 안에서 누가 가장 소외되고 있는지를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스티븐 프레이저 박사는 말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가장 조용한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다. 실제로 이런 사람은 눈치가 빠른 게 아니라 마음의 촉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무리해서 튀려 하지 않고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게 속도를 낮추고 시선을 낮추고 말의 높낮이를 맞춥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다들 앞만 보고 걸을 때 뒤를 돌아봐주는 사람, 피곤할까봐 자리를 바꿔주는 사람, 조용히 어깨에 손 올려주는 사람. 그게 큰 행동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 따뜻함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것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보여주기 위해 챙기지 않습니다. 사진 찍기 위해, SNS 올리기 위해, 칭찬 듣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함께 여행 왔으니 함께 가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공자도 말했습니다. 어진 사람은 함께 있는 모든 이에게 따뜻하게 한다.
내가 받았던 배려는 조용히 다음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인이다. 진짜 좋은 사람은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뒤처진 사람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다음 여행에서 모두가 편하다고 느낄 수 있었던 그 순간이 있었다면 아마 그 안에는 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준 그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요, 여행뿐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도 꼭 함께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세 번째, 작은 예의를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관계에서 절대 따뜻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 짐을 들어준 기사님에게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사람. 식당에서 서빙해준 직원에게 수고 많으셨어요. 말해주는 사람. 가이드 설명이 끝났을 때 조용히 박수 한 번 보내주는 사람. 사람들은 그걸 대단하게 보지 않지만 그게 그 사람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예의를 잘 챙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행처럼 낯설고 피곤한 환경에서는 그 작은 인사 한마디, 감사의 표현 한 줄이 무심코 빠져나가 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수고를 놓치지 않고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요, 마음의 중심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상호 존중 기반의 정서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상대방의 수고와 존재를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작은 감사 표현조차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은 관계를 힘으로 보지 않고 존재의 가치로 바라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행 중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다들 내리기 바쁠 때 조용히 운전기사님께 수고하셨어요 하고 고개 숙이는 사람. 가이드가 설명을 마쳤을 때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하고 미소 지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인의 기여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늘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예의는 도덕의 외피다. 예의를 잊은 사람은 도덕도 잃을 위험이 있다. 말투 하나, 눈빛 하나, 고개 끄덕임 하나. 그 안에 담긴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태도. 그게 결국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줍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마음도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내가 놓친 것까지 대신 챙겨주는 것 같고 괜히 나도 따라 배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격이 분위기를 만드는 순간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같은 눈높이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여행에서 그런 사람을 보셨다면 꼭 곁에 두세요. 그 사람은 일상에서도 당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 여행이란 게 그렇죠.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예보엔 맑음이었는데 비가 쏟아지고 맛집은 문을 닫았고 길은 막히고 시간은 어긋나고 그럴 때 누구는 표정이 굳고 누구는 짜증을 내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 있을 거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비 오는 여행도 운치 있네요. 사진도 잘 나올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굳어있던 표정이 풀리고 기대는 무너졌지만 기분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건요, 단순한 낙천주의가 아닙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분을 선택할 줄 아는 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유연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순간에 맞는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인 조지 보넌노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삶의 스트레스를 덜 받고 관계 유지 능력도 탁월하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안 되면 수용하고 기분까지 무너뜨리지 않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여행 중 계획이 틀어져서 실망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때 덕분에 이런 풍경도 보네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여행이죠. 이렇게 말해준 한 사람이 분위기를 살려준 기억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일정을 잘 짜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물 자체보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인해 고통받는다. 문제가 생겨도 그 반응이 유연하면 고통이 아니라 경험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함께 있어도 좋은 사람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불안한 날씨도 여유가 되고 계획 틀어짐도 추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상황보다 관계를 먼저 보고 불만보다 분위기를 먼저 챙기니까요. 진짜 좋은 사람은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이 틀어졌을 때도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 내가 편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여행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인생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5번째, 갈등 상황에서 조용히 분위기를 풀어주는 사람. 여행길엔 예상 못한 충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늦고, 누군가는 피곤하고, 또 누군가는 입맛이 까다롭죠. 그런 순간 분위기가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다 같이 조용해지고 어색한 정적이 흐를 때, 그때 조용히 입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쉬었다 갈까요? 이 카페 잠깐 들러도 좋겠네요. 오늘은 날씨가 우리한테 좀 특별하게 굴긴 하네요. 티나지 않게 말을 툭 던지지만 그 한마디에 무거웠던 공기가 스르르 풀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을 감정 완충자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의 말과 태도로 집단의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리더십을 가지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두가 따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내가 편하려고가 아니라 다 같이 편하자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색해진 공기를 바꾸는 건 크게 웃기는 유머도 요란한 이벤트도 아닙니다. 그 한마디, 그 따뜻한 제안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멀리 보는 사람. 여행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곁에 두고 싶은 사람 아닐까요? 살다 보면요,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외롭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말없이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행은 그 사람의 본성이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포장하지 않아도 진짜 성격이 고스란히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와 여행을 가봤다는 건 그 사람과 인생을 조금 함께 걸어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떠올리셨나요? 혹시 그 사람이 지금 옆에 있나요? 그렇다면 그건 꽤 괜찮은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여행은 끝나도 그 여운은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과의 여행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속 풍경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그 풍경 안에 작은 힌트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여행처럼 또 만나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